위한 물류 싱크앤비즈 포럼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 에너지 분야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세션 형식은 이전 세션과 동일하게 제가 발표자를 소개해드리면 세 분의 발표자가 나와서 강연을 해주시고 강연을 모두 마치시면 좌장분과 토론자분을 무대로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어와 동시통역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한국어는 채널 1번, 영어는 채널 2번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에서 17분 이내로 발표를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세션의 문을 열어주실 첫 번째 연사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선임연구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무대로 올라오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 경제 역할과 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소개를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재경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럼 바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양력이고요. 우선 이제 탄소 중립이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소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쓰는 연료는 대부분 화석연료 중심이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심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연소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특히 이제 온실가스는 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죠. 이게 우리 앞으로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 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이제 지속 가능하고 자연에 있는 깨끗한 에너지로 우리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저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방향은 결국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가는 것, 이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하면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국정 과제에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수로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의 20%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후에 40년까지는 이제 30에서 35%, 그러니까 최대 35%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작년 10월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흡수량과 동일하게, 그래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은 전략들이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모든 전력 수요,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해서 전기로 소비하는 것, 그리고 그 수요를 이제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050년 이때까지 되면 전체 발전 비중의 한 70%까지도 재생에너지가 공급될 것 같은데요. 재생에너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에너지 안보, 또는 우리가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개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날씨에 민감하고요. 우리가 출력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이상 현상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개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끔씩 이제 바람이 안 불거나 또는 갑자기 날씨가 흐리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과소 생산 문제도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너무 많이 생산되는 과잉 생산 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이미 이제 상당 부분 태양광을 중심으로 많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이런 개통 안정성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40년까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개통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야 되는 재생에너지 양이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산해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라고 가정하면 전체 발전량의 한 14% 정도는 이제 우리가 개통에 못 들어오도록 끊어서 버려야 되는 물량이 될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그 저장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효율적이며 대규모로 장시간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를 활용할 경우 저희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제 저희가 버려야 될 물량, 이 물량이 한 40% 정도만 수소로 전환해도 2040년에 100만 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탄소 중립이 추진되면서 또 한 가지 수소가 중요한 역할을 이제 부여받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념과 매우 명심하게 했는데 이게 바로 섹터 커플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섹터 커플링이라는 것은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의 기본적인 추진 전략은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화 그리고 전기화한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든 에너지 소비를 전기로 천하 통일을 하는 이게 이제 섹터 커플링입니다. 근데 이제 섹터 커플링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전기화가 안 되는 부분들 또는 전기화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바꿔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전기화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환원제로 쓰는 수소 환원 제철 또는 항공 분야의 항공유, 선박유 또는 트럭도 대형 트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기화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수소 또는 수소를 활용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P2X, Power to X입니다. 즉 에너지, 전력을 물질화하는 기술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P2G, 그러니까 전력을 가스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분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죠. 수소는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가 되고요. 또는 여기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결합해서 우리가 메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스로 쓸 수 있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면 P2L, 액체 상태의 우리가 연료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휘발유, 경유 이것도 우리가 수소와 탄소를 결합해서 합성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퓨얼이라고 부르고요. 석유 화학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박유, 항공유도 합성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수소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이 퓨얼은 사실은 올해 들어서기 이전까지 2021년 이전까지는 국내에서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요. 탄소 중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에서도 이 퓨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R&D 투자 또 연구를 위한 여러 연구회들이 현재 만들어져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뭘 하게 되느냐? 사실은 이제 수소 경제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2019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었습니다. 이 로드맵은 그런데 사실은 많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주로 이제 산업을 육성하자. 특히 수소차와 연료전지라는 산업을 육성해서 이걸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좋게 공급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은 수소 공급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목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수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공급해야 됩니다. 수소는 사용할 때는 우리가 활용할 때 차로 활용하든 연료전지로 활용하든 다양한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활용하든 간에 이산화탄소라든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한 원료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이때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게 배출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저렴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면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활용 부분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보급하는 데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는 이미 어느 정도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수송용으로 쓰이고 있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수소차인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는 거의 대부분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입니다. 근데 이 수소는 생각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습니다. 수소를 1kg 만드는데 2.3kg.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이 수소를 넣어서 동일한 한 1kg로 가게 되면 전기차보다 현재 좀 개통 전기를 쓰는 전기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60% 수준, 그러니까 40% 정도 적은 수준밖에 안 나오는 매우 청정한 원료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이거에 다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수소 같은 경우가 조금 배출량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생수소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많은데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기간에 지금 보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이지만 온실가스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고요. 이상적으로는 전기 분해해서 만든 수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전기를 뭘 쓰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개통 전기를 사용하면 개통에 이미 우리가 석탄 화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깨끗한 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격을 싸게 가져가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지금 현재 목표를 세우기를 2040년까지 수소를 1kg당 한 3,000원대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요. 보생수소라든가 천연가스 추출수소로는 아마 이거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략 생산 단가가 2,000에서 3,000원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깨끗한 수소, 특히 재생에너지 연계에서 수전을 해서 만드는 수소를 공급하면 이게 가능할지,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다행히 수전의 수소의 가장 중요한 카펙스, 즉 자본 비용을 차지하는 수전의 시스템 비용은 지속적으로 단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생산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개통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면 대략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70%는 전기요금입니다. 원가의 70%가 전기요금이고요. 재생에너지로 이걸 만들 경우는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전기요금에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보조금까지 감안해주면 지금도 1kg를 만드는데 12,000원대가 나옵니다. 보통 부생수소나 추출수소가 2,000에서 3,000원대에 비한다면 너무 높겠죠. 대신에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너무 개통 안정성을 위해서 가령 재생에너지 전기가 많이 남아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물량들,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전기에 들어가는 보조금과 전기요금의 90% 정도를 할인해서 한 10% 정도만 반영하면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게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목표가 2030년 정도 되면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소 그러니까 정유사에서 사용하는 대규모 수소가 있긴 하지만 이걸 뺀 나머지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사용하는 수소가 대략 한 22만 톤 정도 되는데요. 2030년에는 390만 톤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수전해,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로 한 250만 톤, 그리고 블루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 추출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해결한 수소, 이런 것들을 한 75만 톤에서 100만 ton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있고요. 2050년에는 이제 수요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대략 이제 2,700에서 2,800만 톤. 그러니까 지금의 한 100배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곳은 전력을 만드는 발전 분야. 이제 수소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전기를 만드는 이 분야가 가장 크게 많이 증가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 분야,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분야에서 많은 수소를 소비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송 분야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수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도 저희가 고민해봤는데요. 2050년에 한 80% 정도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수소를 공급하고요. 20% 정도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라든가 블루수소로 공급하는 걸로 해서 2050년에는 수소를 만들 때도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소 경제를 추진할 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추출 수소가 주력 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좀 더 싸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 가격, 특히 이제 수소를 만드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세금들, 제세 공과금들을 좀 더 싸게 해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기요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전해로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전기요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만들어줘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 큰 문제가 되는 게 재생에너지 전기. 얘는 가격이 얼마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의 가격을 좀 이렇게 기준적 가격을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을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청정수소 인증제입니다. 과연 어떤 수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깨끗한 수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구분하는 이런 인증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미 EU라든가 중국과 일본 등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조만간에 이 기준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마 2단계로 해서 1등급, 2등급 수소, 청정수소 체계로
가보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증제를 기반으로 해서 청정한 수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그중에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청정 수소는 의무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 판매 또는 의무 사용 제도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이미 이 제도들이 지금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인증제 그리고 청정수소의 인증을 받은 수소를 의무적으로 발전용이든 수동용이든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계속 드리고 있는 거는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수소가 공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좀 지원하는 제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2050년까지 80%의 수소는 해외에서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조금 이제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소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도 있었습니다. 왜 수소를 수입하느냐? 근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돼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해외 자원 개발은 광물이라든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자원들을 지하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이 해외 자원 개발이었는데요. 최근에 해외 자원 개발은 해외에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것. 가령 호주의 사막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풍력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번에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는 아세안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나 브루나이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그 베트남이라든가 이런데 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개발된 전기를 사실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기까지 해저 케이블로 결정해서 송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배로 실어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수소 수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일본이 다양한 국가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일본은 벌써 액화를 해서 그러니까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벌써 만들었고요. 이미 이것을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호주로부터 액화한 수소를 실어 날아서 일본 고베에 있는 발전소에 지금 공급하는 실증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약간 이 부분이 좀 뒤쳐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빨리 이런 우리도 조속히 이렇게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 사실은 2020년 6월에 탐지기 기관이 모여서 사업단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이제 4개 기관,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성급, 그리고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이 4개 기관이 모여서 이제 해외에서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한번 조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좋을지 시범 사업도 한번 기획도 해봤습니다. 이 결과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10월 7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H2 스타라는 5개 프로젝트인데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5군데 항만을 기준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라든가 러시아 이런 국가들로부터 암모니아 방식으로 도입하는 계획들이 수립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소를 수송하는 수단 중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대표적인 수단은 액화를 시켜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액화를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경제성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보다 좀 더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은 수소 자체가 아니라 수소를 질소와 결합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얘를 배로 실어하는 건데요. 암모니아는 이미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이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한 2027년부터까지 시범적으로 이런 국가들로부터 암모니아 형태로 수소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7년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과 아마 협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협력해 보는 게 어떨까? 수소 물류와 관련해서는 아세안 지역에 좋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국내로 도입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아세안들과 협력하면 좋지 않을까. 특히 이 물류 분야와 관련해서 이런 분야의 협력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김재경 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수소 경제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하고 이 수소 경제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또 어떤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주셨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와 관련해서 아세안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언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두 번째 강연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 글로벌 환경협력센터장님께서 한 아세안 물류와 환경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무대에 나와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 이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의 전체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한 아세안 물류 분야의 싱크앤비즈 네트워크이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조금 저한테 생소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아세안 쪽 환경협력과 관련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원은 한 아세안의 무역 통계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무역량은 1조 한 200억 달러, 1조 달러가 좀 넘어선 수준이고요. 이 중에서 아세안의 교역량이 1,440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이제 2위고요. 미국보다도 조금 많은 이런 수준입니다. 아세안 회원국별로 보면은 이 1,440억 달러의 이제 비중을 각각 나눠 보면은 베트남이 48%로 가장 많은데 아무래도 공산품 수입이라든가 수출입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싱가포르 13%, 말레이시아 12%, 인도네시아 10%, 태국 8%, 필리핀 7% 이런 수준입니다. 이 중에 물론 공산품이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동남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면은 동남아는 거의 텃밭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세안 전체에서 이 농림축산물이 차지하는 우리가 아세안에서 이제 수입하는 비중이 1위인 미국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요. 중국에서 이제 식료품이라든가 이게 많이 수입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세안에서 들어오는 것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요 국가별 이제 수입 동향이라고 지금 왼쪽에 국가별로도 따로 나눠봐도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이 5위, 인도네시아가 6위, 태국이 9위인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이 농림수산물들 또 아니면은 여러 천연자원들, 뭐 고무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이런 자원들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별로 또 이제 수출이 그 나라의 이제 수출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ODA라든가 이런 개발 협력을 할 때 주요 대상들로 놓고 보는 미얀마라든가 라오스라든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들이 특히 농림수산물 수출입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류라든가 과실, 고무, 목재 이런 것들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수산물이나 인산물의 상당 부분을 동남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텃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이 동남아의 원산지가 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그 지역에서 계속 이런 자연자원들 귀중한 그런 유전자원 생물 다양성들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나라도 먹고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동남아라고 하는 원산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물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 이 원자재가 있고 그것을 가공을 하고 또 운송을 하는 것을 이제 물류 체인이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그런 물류 체인에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체인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원자재를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이용을 하고 그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서식지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죠. 또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훨씬 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에어 폴루션도 있을 거고 온실가스 배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양 오염 사고 같은 것도 있죠. 워낙 큰 선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병해충이라든가 침입성 외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더러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이 있겠지만은 아마 제 머릿속에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는 건 아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남아에 있어가지고 환경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악화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환경 문제 악화를 동남아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은 불법 벌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비환경적인 그런 경작 방식, 그 다음에 과도한 어획 같은 이런 남획의 문제, 그 다음에 도시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예를 들어 숲을 따져놓고 보면은 아세안에서는 2010년 이후에 매년 한 5천 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그러면은 12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숲의 규모에 해당하는 산림들이 다 없어진다고, 면적으로만 따졌어도 그렇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가 예측한 대로라면은 2100년까지는 한 70%에서 90%의 서식지가 손실이 된다고 합니다. 아세안에서 좀 개발이 좀 일찍 된 나라가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이 2000년 그 20세기에 통틀어 가지고 필리핀의 산림의 90%가 없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 거의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전 후반대에 아세안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1인당 배출량을 갖다가 그래프를 좀 보고 계신데요. 한 90년대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늘기는 했지만 특히 2010년대 들어와가지고 급격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장 높은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게 그것부터 보면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는 아주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물류체인에서 이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계의 그 공장,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공장으로서 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또 대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공장으로 인한 대거의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기존의 그 연무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서의 이제 주요 환경 이슈를 갖다가 좀 나열해 본 것입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아세안 쪽에 나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놓고 보면은 크게 7개 분야로 대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 해양 연안 환경, 수자원, 지속 가능한 도시, 기후 변화, 대기, 그다음 화학 물질 내지 폐기물. 이 중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또 이제 몇 가지 팩트를 좀 살펴보면은 이 도시화에서는 이 도시 인구가 매년 한 3%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하면은 온실가스라든가 쓰레기 배출량이 좀 급증을 하게 되겠죠. 또 수자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수력 발전댐을 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여전히 그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쪽에서는 식수에 대한 접근이 그닥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가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 해안선이 긴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기후면 상승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국가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글로벌 기후 위험 지수를 보면은 상위 10개국에 아세안에서 4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2위, 필리핀이 4위, 베트남이 6위, 태국이 8위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자연재해 상당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아세안의 기후 변화, 아세안의 환경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은 아세안에 대해 가지고 기후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 해양의 문제, 그다음 쓰레기, 물, 대기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기후 자연 해양 문제는 조금 더 글로벌한 그런 이슈들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물 대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역적인 그런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시각에서 아세안의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아세안 그 회원국들에 대한 ODA는 2019년에 한 4억 7,3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이것이 2010년에 한 2배 정도입니다. 그간 많이 나갔던 거는 교육이나 공공행정 이쪽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술, 환경, 에너지 쪽에서도 일부분 집행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올해 7월에 그린 뉴딜 ODA의 전략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린 뉴딜 ODA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키워드는 환경 분야 ODA를 비중을 19.6%에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28.1%로 2025년까지 좀 상향을 시켜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기후 분야의 ODA를 늘리는데 아무래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 ODA를 늘리는 것은 다른 나라의 추세들도 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OD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특히 기후 변화의 ODA에 아주 막대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일본이 한 해 그 아세안에다가 그 기후 분야 ODA를 투자하는 양은 우리나라 그 코이카에서 1년 전체로 내보내는 한 3, 4조 정도는 되는 그 정도의 양을 갖다가 일본에서 ODA로 투여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굉장히 이 증가율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이 전문가분들 또 기관들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중간에 PPT가 한 장 빠진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저희가 한국의 아세안 환경 기후 변화 협력 방안, 그러니까 아세안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지 좀 연구를 갖다가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한 결과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표죠. 그래서 아세안 ODA에 있어가지고 개발 협력 수요를 갖다가 좀 반영을 해서 아세안 회원국들의 개발 협력 수요를 반영을 해서 ODA를 갖다가 늘려야 된다. 또 하나는 아세안 쪽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7대 분야에 대한 그런 7개 분야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ICT 기술 기반의 그런 비대면 협력도 늘려야 된다는 것들이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밑으로 내려다 놓고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ODA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따로따로 ODA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협력적인 ODA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결론들은 저희 기관에서 발간하는 이제 이번 발간물 아시아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발간물로 올해 이제 발간이 이제 되게 될 텐데요. 그 논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올해 제4차 아태 환경장관 포럼이라고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아태 환경장관 포럼 때 아세안 사무국하고 그 다음에 각 회원국들과 라운드 테이블을 거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 수요를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면 이 계획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과 책자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걸 외교부라든가 코이카라든가 내지는 또 아세안 사무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 분야에 이 대아세안 협력 전략으로 수립을 하는 백그라운드 페이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연구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일단 올해 책자가 하나 나오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심층 연구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대아세안 개발 협력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고 또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류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이 농림수산물 교육이 그 아세안의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그 GIS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요. 저희 기관이 아무래도 국제협력을 한 십수년간 하면서 아세안에 있는 회원국들 그리고 있는 그쪽 정부기관들, 그쪽 연구기관들과 꾸준하게 교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좀 특이한 사례를 갖다가 하나 이걸 갖다 예를 들어보면은 그 저희 기관에 그 환경정 온라인 교육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원이 이게 한 20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최근 한 5년간에는 이 그 역량 강화 교육 부문들 그러니까 국제협력 쪽에 이제 다른 외국의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우수환경 정책이라든가 한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 온라인 교육을 특히 현지 지역어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라든가 그쪽에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이런 쪽으로 해서 이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관이 역할이 조금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동남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후 ODA를 갖다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ODA를 늘리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또 어떤 플랫폼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아세안 사무국 내지는 각 회원국의 환경 관련 부처들하고 긴밀하게 더 소통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전해주신 이현우 센터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세안 환경 문제가 결코 우리와 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고요. 또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아세안의 그 개발 협력 수요를 반영을 해서 ODA 협력을 좀 늘려야 하고 또 한국에서 각 기관별로 좀 산재해 있는 ODA 협력을 한데 모아서 협력을 해서 좀 더 협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의 강점을 살려서 비대면 협력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실용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다음번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연사분은 저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참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도네시아 국가특별경제구역위원회 부디 산토스 부위원장님께서 온라인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인도네시아 Unlocking New Opportunities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Hello, Mr. Santos. Yes, good afternoon. Okay, can you hear me well? Yes, of course. Thank you. If you're ready, so please start your presentation. Okay. Can you see the presentation? No, we can't see your presentation file. So did you share your presentation file? Yes, already. Can you see it now? No. No? Yes, we can't see your file. You cannot see, or you can see. Yes. It's now okay, the presentation? Would you please make your screen full screen? Turn into full Okay. screen? You share Yes. your presentation file, but Yes. I think you didn't just make your, yes, thank you. Okay, can I start now? Your file. Okay, good. Yes.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also speakers. What I like to present to you today is the newest policy of the government of Indonesia
which was launched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what we call regulatory reform in doing business in Indonesia. Regarding this reform, how it could be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al issues which we are discussing now. I will divide my presentation into 4 parts. The first and second part is actually my experience in the national logistic team and also in a special economic zone. This only some kind of background information before we come to the third part and fourth part, which is the newest government regulation reform. And now I will fast for the first and second part. This national this in 2012 we introduced a new policy on the logistic system in Indonesia to make it is more efficient. This is the vision, mission, and the objective of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at that time. This launched in 2012, and this is the schematization of the production chain, which has been set starting from village to district to province and ended at the national hub ports, where all product could be sent to the country. At the time, we decided to choose 2 main ports as a national hub port. Port Kuala Tanjung in the western part of our country, close to the Malaysia, and the second part is Bitung Port, which is located in Sulawesi. And together with our cabotage law, we hope that the national shipping company could boom throughout Indonesia. This is the plan at that time. And this example, this is the Bitung Port, which was chosen as a eastern hub port in our country at that time, and we choose it because it's a strategic location. It's closer to our export location. Sorry. This is a plan for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And the second par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special economic zone. It was also a new policy, relatively new. It is started in 2012 also, and also together with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it was hoped that this policy could increase the economic growth development in Indonesia. We know that Indonesia have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also have geographical advantages, and also have a huge population, and in the middle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s other special economic zone in other countries, the features of Indonesian special economic zone is relatively same. It have a one-stop service and then a thematic, multi-sector, and we give them incentive for the investor inside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sector, we have many sectors to be chosen by the proposed. So the special economic zone should be proposed by the private sector to the government, and if we agree, we will make it decide with the government regulation. This is all the sector from our potential from the
agricultural commodity up to the many kind of industry that being developed inside the special economic zone. And also tourism. Tourism also we choose tourism sector because it is very very good for the population and also located throughout across the country. From the government point of view, tourism special economic zone is a favorite development as it will have a trickle-down effect in the rural areas,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generate more employment than other sectors such as automotive or chemical industries. And at the beginning of 2019, the government added few more sectors like tourism,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and also creative industry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So the private sector could develop special economic zone with the new themes. And this is what we already have now at the present, the special economic zone for industry. We have 11 locations. And this is the location of the tourism industry. Mos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is located outside Java Island. So its objective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in the less developed areas. And this is the third part of my presentation. I try to evaluate what is the progress of the national logistics system and also special economic zone. Although there was progress, the development of the Bitung port in the left side and Bitung special economic zone in the right side are not as quickly as our expectation. Especially Bitung special economic zone, which had much lower than planned. Strategic location,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availability of the human resources still could not push up the development in Eastern Indonesia. This is our evaluation. In a wider view, and if we comparing the condition 10 years ago, higher economic growth in outer island could only give a slight increment in GDP share of the country. So this condition is 2021, but if we compare with the year of 2010, for instance, it's only a slightly better. So the condition is we conclude that our previous policy is not effective to increas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outer island. We are saying that the government concludes that there must be a more fundamental problem. In the time start the pandemic, the government carefully evaluate the previous problem while preparing for the economic recovery after the pandemic. Together with the parliament, the government introduced a new direction to speed up the economic recovery. Not less than 69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reviewed, and the conclusion was the country experienced what's so-called hyper-regulation in doing business, and a breakthrough will be needed to repair the problem. And then the new policy has been set up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become a base of this policy. Low carbon development, green economy, blue economy, and digitalization
is chosen as a development strategy. A new law, what we call the Omnibus Law, has been approved by the Parliament in the beginning of this year, which will streamline the regulation in 69 sectoral laws and new business process through digitalization has been set up, and environment risk become a main instrument for the doing business in Indonesia. In short, we do the major regulatory reform in Indonesia starting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if we evaluate the ongoing business process, we conclude that the existing business license process was too complicated, as the process is using ex-ante authorization. This leads to hyper-regulation, which also creates corruption, prevent entrepreneurs to grow, and many businesses prefer to be in the informal sectors. In line with the new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is based on the green economy, blue economy, and digitalization. A new policy on business license has been set up. New policy consists of environmental risk become a key factor in business licensing process. And we use the principle of trust and verify. We change the ex-ante evaluation to ex-post evaluation. Inspection, and finally we will have a better environmental protection. Depending on the environmental risk level, businesses will not following the same licensing process. For low risk business, the license will automatically submit, where the medium and high risk business will follow the standard, and also for the high risk, they follow the government approval license. So most of the business in the low risk could be directly have a license. So it's very fast. And by using the new approach, we could reduce ex-ante licensing, which means faster process, and also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technical regulation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risk. Risk-based approach is actually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resources in manpower and also cost allocation, since the supervision will only focus on the high risk and medium risk business for the environment. And there are three advantages of the new approach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more efficient, it means should be more effective also, and more realistic, determining the type of the business license, and also transparent, as we also invite the other party to evaluate. What is the advantages for the government? For the government to use with the new approach, they could use the resources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위험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인허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사후 모니터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의 이점은 비용 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위험 활동은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기업가 또 일자리 또 성장 모두 다 제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됩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들고 보호가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And for the process,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온라인 싱글 서미션 OSS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포털이며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용 포털입니다. 이 OSS 시스템에 3개 하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인허가 과정 시스템, 그리고 감독 시스템입니다. so with this new instrument or new system,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에 리스크 기반 개념을 적용했고 from their own home or from their own office, very convenient. 또 The system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빠른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with this major regulatory reform, 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개혁의 이제 시기 일정을 보고 계신데요. 국가적인 목표는 as to gain a top 10 world biggest GDP in the 세계 10대 GDP를 2035년까지 달성하는 것입니다. we already prepared the system. We already 이러한 prepared 시스템을 this 개혁했고 in Indonesia is much easier and also 또 parallel with the environmental 또 환경적인 보호와 함께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First, to boost the economic growth, Indonesia has implemented major regulatory 저희가 많은 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 환경적인 목표에 맞게 기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한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셋째, 규제적인 자원, 정부의 규제적인 자원을 고위험 활동에 집중하면서 사후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환경 보호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전해주신 산토소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 에너지 분야도 어느새 세 분의 발표를 모두 마쳤는데요. 오후 세션에서는 교통 물류 그리고 환경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두 개의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제를 가지고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많은 연사분들께서 사실 공통적으로 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바로 협력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 협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아세안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코로나19가 위기인 것은 맞지만 또 협력과 발전을 또 다른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협력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포럼이 조금 더 의미가 더욱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슈를 공유를 하고 또 상호 소통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 협력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럼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으로 토론을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토론자분들에게도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대가 좀 다 준비가 돼서 바로 토론을 이끌어주실 좌장님과 토론자분을 소개하고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좌장에는 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이우근 교수님 토론자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나오실 때 여러분 역시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재경 연구위원님 토론에 참석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우 센터장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발표해 주신 부디 산토소 님께서도 저희 토론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그 한 아세안 물류 띵크 앤 비즈니스 포럼의 마지막 정책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된 방금 소개받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정웅태입니다.
이번 저희 토론 시간이 저희가 아마 20분 정도 주어진 것 같은데요. 이번 토론에서 방금 사회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와 최근 논의가 해봐되고 있는 이 저탄소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 및 환경 부분에서 한 아세안 협력 방향과 우수 협력 과제가 무엇인지를 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토론을 좀 전과 다르게 좀 많은 토론자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지금 토론자분 한 분과 발표자 세 분을 모셨는데 제가 이제 지정된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려대 이유승 교수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승 교수님께서는 일단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이신데요. 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저탄소 시스템 경제 구축을 위해서 이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야에 대한 역할과 특히 한아세안 협력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5분간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유균입니다. 우선 이런 소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흡수원 관리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는 인위적 원인이고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공감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원 관련된 것은 그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그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토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배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흡수로 이어지는 활동이 바로 토지 기반의 산업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흡수원으로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그리고 정지주에서의 녹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토지 기반의 산업은 흡수원으로서 작용도 분명히 하지만 그 토지를 잘못 이용할 때는 배출로 이어지는 또 이런 아이러니한 그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산림은 가장 큰 흡수원인데요. 세계 육지 면적의 3분의 1이 산림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약 한 26억 톤이 흡수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우리나라에서는 약 한 4천만 톤이 산림으로부터 흡수되고 생태계에서는 또 약 한 4천만 톤, 산림으로부터는 4,300만 톤,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약 4,100만 톤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 7억 톤 배출의 약 한 6.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 이용을 잘못하면 배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에 의하면 세계 배출의 25%는 토지의 잘못된 이용으로부터 배출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물류와 관련돼서 바로 이 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아까 그 환경정책평가 이현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산림을 비롯한 토지 이용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많은 나라는 그러나 아직도 토지 이용 면에서 보면 황폐화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그 이현우 센터장님께서 그 아세안 나라 국가들의 그 환경 문제를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러한 그 토지 이용이 잘못되면서 환경 문제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정주지 그 생활권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그리고 그 배출로 이어지면서 탄소 중립, 세계적 탄소 중립의 기여에 좀 역행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복구되고 안정화 단계로 가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또 이런 황폐화 단계에 있는 나라들의 현상을 보면 자국의 힘으로는 힘들다. 뭐 가깝게는 우리 이제 북한의 황폐화 단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 배출로 이어지는 토지 이용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2050의 탄소 중립 달성은 힘들다라는 것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리와 관련해서 뭐 간단히 보시면은요, 그 바로 이제 그 흡수원과 관련돼서는 수확된 목재 제품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목제품. 이것이 여기 그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목재를 들여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황폐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배출로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물류로 한국으로 오면서 또 그 에너지 활용으로 인한 또 그 배출로도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그 목재 제품의 생산과 활용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는 그 배출과 이어질 수 있고 이어진다가 아니라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서도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서식지 파괴라든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순환 경제, 환경적인 문제도 적게 유발하면서 생산된 목재 제품을 오래 쓰는, 그것이 아까 CCSU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저희는 BECCS라고 그러거든요. 바이오 에너지 카본 캡처 스토리지. 그 자체가 탄소로 저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래 쓰는 이러한 그 순환 경제적인 측면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로 좀 돌아와서요. 그 신재생 에너지 아까 그 박재경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해서 좀 김재경 박사님 죄송합니다.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2030, 4030, 뭐 제가 5060 이렇게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하려면 또 역시 토지 이용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측면,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 안 하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높다고는 안 하는데 거기에 생태계 서비스 측면을 하나 넣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시설하고 또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사결정에. 사실 생태계 서비스를 제대로 가격으로 한 사람은 그것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적 경제 측면의 토지 관리, 생산품 관리, 뭐 농산품 관리 등하고 이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하셨던 그 협력의 문제에서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복구를 동시에 이룬 뭐 유일한 나라 또는 모범적인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산림 복구도 70년대부터 했고 경제 발전도 70년대부터 했는데 제가 DB를 좀 구축해 봤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 정치 이렇게 구축해 보고 제가 관심 있는 중위도 국가들, 좀 아세안 위에 있는 국가들의 이런 환경, 경제, 사회, 정치의 DB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70년대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에 80년대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우리나라에 70년대 있는데 어느 부분은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럼 협력해서 그러한 DB에서 공유를 하고 서로 인식을 공유하면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경로 측면에서 그 협력 국가의 그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면에서는 어느 부분이 우리나라 몇 년도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인 그 관심인데 그 기후변화 ODA 측면에 아까 이현우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아세안도 중요하지만 아세안 그 위에 있는 나라들 소위 얘기해서 제가 중위도 국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미들 레티튜드 리전 네트워크인데 리전인데요. 그 한반도, 중국 북부, 그 연변, 그 조선자치구,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흑해, 중위도가 아니라 그 지중해 이렇게 이어지는 벨트입니다. 거기에 공통적인 특징은 반건조지대라는 겁니다. 즉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한 나라들이고 공통적으로 물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50%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나라에서의 기후변화 관련된 식량물 에너지에 대한 협력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와 함께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와서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그러려면 해운 이런 그 운송이 없으니까 그 대륙 횡단을 하는 뭐 또 다른 물류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분야 협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표자분들한테 제가 한 3분씩 정도의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수소 협력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김정근 박사님 일단 아세안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니까 이 한 아세안과의 수소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일단 먼저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게 또 답이 있으시면 3분 정도만 발언 좀 해주실까요? 네, 한 아세안과의 수소 협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은 수소 경제를 사실 제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 같은 제조업 상품을 개발해서 이 상품을 이제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인 이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국가 전략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수소 경제를 추진해야 될 이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도 이제 앞으로 수립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필연적으로 수소 경제를 같이 따라가는 하나의 이제 세트 같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소차라든가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쪽으로 진출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소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줌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이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로는 앞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소는 이제 하나의 국제 교역 상품으로서 지금 거래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이 수출입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는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일본이 좀 더 앞서갔고요. 그 중에 일본이 지금 이제 도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에서 천연가스로 수소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MCH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 액상 상태로 만들어서 일본에 실제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수소 수요가 확대될 국가들에게 수출할 수 있는 분명한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재생에너지를 이제 소비하는 소비처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데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잉여 재생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이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고 이것을 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공동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한국과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또 논의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또 앞으로 또 있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아세안하고 약간 보완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련돼서 기술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경험이 많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아까 재생에너지, 부전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이 공급과 수요가 서로 그 맞는 형태의 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의 어떤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현우 센터장님, 아까 센터장님 발표 내용에 보면 7개의 환경 기후 대응 협력 영역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중 한 아세안 우선 협력 영역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한 3분 정도만 발언해 주시렵니까? 네, 굉장히 근본적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7개의 분야를 제가 7개를 단순히 나열을 하긴 했지만 그 중에는 사실 우리 지구가 안고 있는 모든 환경 문제, 모든 문제가 사실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어느 한계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다 엮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우리 그 국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아무래도 기후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 그 다음에 해양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심들이 많고요. 현재에서는 대기 문제라든가 좀 더 지역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는 역시 대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거나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심각
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무래도 그 지금 개발 협력에서 1순위가 그 기후 협력이기 때문에 기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개발 협력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지금 그 메콩 유역 국가들인데요. 이 메콩 유역 국가들의 환경 관련 부처의 이름을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몬데라고 부르는데요.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정부 부처의 이름이 자연자원 및 환경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지역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의 자연자원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 환경도 보존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점점 이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환경 문제의 해결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아까 이우경 교수님 얘기하셨던 이제 산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 이 공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한 이런 압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그 환경 오염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라든가 그다음 업체들이 이제 발전이 많이 이제 발달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재 또 많이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현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4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5분 정도 남았다 그러네요. 이제 마지막 발표자이신 우리 산토스 부의장님, 혹시 통역이 가능하시면은 좀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발표자로 22번째 슬라이드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제 그 주요 경제 개혁의 핵심 키로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린 경제, 블루 경제, 그리고 디지털 혁신 이렇게 되셨는데 이 세 가지의 이 혁신을 어떻게 하면 이 한 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를 어떤 개인적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게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좀 발언을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One of the goal of the green economy is to 청정 경제를 위해서 저탄소 개발 원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술을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 경제를 위해서 this is direct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우리가 renewable 목표로 하는 것은 재생 에너지를 전 국가적인 에너지 개발 계획에서 20%로 2024년까지 그 비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발전원에서는 2035년까지 32%로 높이고자 합니다. the financial provision 그리고 on forest, mangrove and other 망그로브 보호라든지 이러한 산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is to encourage the 그리고 environmentally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인 투자를 특별 경제 구역에 유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 마지막 정책은 UN FCCC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GCF를 활용하는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2024년까지 정부 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gigawatt and also acceleration 그리고 of provision biofuel domestic 바이오 연료의 by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also have been announced 또한 정부는 of the electric vehicle ecosystem. 전기차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력 개발, 발전과 Utilization 또 renewable energy. 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Green industrial estate 또 녹색 산업 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rogram 이러한 에너지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가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단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분야 쪽, 재생에너지 쪽하고 여러 가지 협력 이야기했는데 아마
저기 지금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인도네시아하고 몇 개국, 싱가포르 정도만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협력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 세 분의 발표와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시스템을 위한 구축을 위한 수소, 환경, 경제 혁신 그리고 생태 보전 관련돼서 우선 협력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서는 현재 인류 생존과 직결된 이 중차대한 기후 위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위해서 한 아세안 간의 협력 증진에 조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번 세 번째 정책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산토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관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Thank you.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굉장히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연사님들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좀 드리겠고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이번 컨퍼런스는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욱더 활발한 논의와 또 활발한 협력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접고 이만 오늘 정책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